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 박시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고한 대로 오늘 2부, 8번째 순서인데요. 2부에서는 김용민 의원님 그리고 김필성 변호사님 모시고 검사들 왜 그래요? 예, 이 코너의 명칭은 왜 그래요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자들, 지지난주에 예. 기자들 왜 그래요? 그래서 정책도 왜 그런가? 예. 이게 이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코너명을 왜 그래요로 잡았고요. 오늘은 검사들 왜 그래요? 검찰 개혁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용민 의원님하고 김필성 변호사님 오셨는데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저희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남양주 병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검찰개혁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김필성 변호사님 소개하기 전에 네. 어제 제가 매불쇼에 갔는데 매불쇼에 이재호 장관님 나오셨어요. 아마 오늘 이제 어제 이제 녹화했으니까 오늘 이제 방송이 이루어졌을 텐데 이재호 장관이 어제 김용민 교수가 네. 거기 나왔거든요. 저하고 김용민 교수와 이재호 장관 셋이 나오는데 네. 김용민 교수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오냐 그래서 김용민이 나온다. 그랬더니 김용민이 누구야? 그래서 한참 설명해서 낙검수에 그 김용민이 2012년 때 알아듣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는 김용민은 다 싫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김용민 의원도 있고 김용민 교수도 다 좋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재호 장관님 만나시면 한마디 하십시오. 김용민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야겠네요. 어제 네. 확인했습니다. 좋아하게 만들어요. 김필성 변호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희 법무부인 가로수의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어쩌다 나오게 됐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 출연하고 계시죠? 그 TBS 나오잖아요. 예,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 더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때 더룸 갔는데 만난 거야. 김필성 변호사님을. 예. 그래서 우리 프로에 나오시기로 했는데 그래서 네, 그렇게 인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두 분이 법무법인 같이 하셨죠? 예, 예, 네,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환상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좀 두 분이. 네. 그래서 한 가지 양해는 네. 저희가 지금 생방송 하고 있는데 7시 48분입니다. 48분인데 잠시 8시부터 저희가 있는 건물 위층에서 무슨 공사 작업을 좀 한대요. 그래서 약간 소음이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야 할 상황이고요. 당분간은 8시부터 한 8시 20분까지는 좀 듣기에 조금 소음이 끼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무슨 얘기부터 좀 드릴까요? 일단 법사위 얘기부터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죠. 네. 법사위 들어가십니까?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우리 원내대표님만 알고 계시니까. 근데 제 안테나에 네. 들어가는 걸로 아, 제 진짜요? 안테나에 잡혔어. 네. 물론 이거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희망사항이다. 김용민 의원은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시겠구나. 저는 법사위가 안 되면 밀려서 국토교통위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딜 가든 좋습니다. 그렇죠. 지역을 위해서 남양주는 거기가 국토위 필요하죠. 네. 지금 대략 경쟁률이 얼마쯤 돼요? 사실 국토교통위가 경쟁률이 제일 세고요. 네. 법사위는. 법사위는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네. 그래도 누가 지원했을까를 이렇게 손꼽아 보면요. 네. 한 몇 명 정도 초과하는 수준인 것 그렇죠. 같아요. 여기는 특히 이번 선거는 검찰개혁 관심이 원체 많아서. 한 네. 1.5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느낌에 같아요. 네. 1.5대 1인데 재밌는 제가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 네. 법사위원장을 음.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결국 가져갈 겁니다. 가져가는데 그러겠죠. 네. 3선이 아니라 네. 4선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통합당의 김기현, 울산 네. 일단 시장했던 네네. 그분이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하명수사 핵심 인물로 그랬죠. 거론됐던 사람이었고 네. 그다음에 쪼개기 의혹 후원금 이분 관련해서 아직 재판 중입니다. 이게 네. 측근들하고 인척들이 벌금형을 이미 선고받은 바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나서겠다 하니까 이분이 4선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제 법사위 3선이신데 그렇죠. 박범계 의원 이야기가 나오다가 네. 4선에서 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상당히 재촉이 궁금합니다. 맞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네. 그만큼 법사위원장의 무게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조금 중진이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느껴져요. 사실 법사위가 이렇게 막 그 중심, 그러니까 관심을 받는 위원회가 사실 아니었는데 20대 때 워낙 발목을 많이 잡아놓으니까 21대에는 법사위를 좀 잘 구성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지금 관심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법사위가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거의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일이 많아서 안 가려고 하잖아요. 네, 대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내일 저기 본회의 열어서 의원 정수 조정한 거는 내일 처리하죠. 아 그럼 오늘 처리했고요. 아 오늘 했나요? 네, 아마 이제 금요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2시에 열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해찬 당대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금준에 끝내야 한다. 이걸 좀 명확히 했죠. 네,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거기 좀 혼자만 가지지 마시고 좋은 분들 다 네. 데려가서 법사에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들한테 검찰 개혁을 막 전면에 주장하면 조국 전 장관처럼 표적 수사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좀 두려움 이런 게 느낄만도 하거든요. 네. 그런 두려움 같은 거 없습니까? 아, 저도 뭐 이제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두려움이 있죠. 예전에 국정원 사건 할 때는 또 어떻게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고 이제 검찰과 대립하면서는 이제 제가 막 갑자기 검찰과 대립한 게 아니라 변호사 활동하면서도 검찰과 계속 대립각을 세워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같은 사무실 변호사님이시긴 하지만 우리 사무실은 언제 압수수색 당하고 언제 털려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살았어요. 아,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검찰 개혁을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아 이게 수사를 당하고 털릴 수도 있겠다. 뭐 잘못이 있건 없건 뭐 계속 긴장하면서 하는 네, 거죠. 잘못이 있다고 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을 더 이제 조심하게 되는 것은 있어요. 이게 무슨 검찰 국가 같아. 다들 검찰 때문에 벌벌 떨고 이래야 돼.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그런 얘기 조국 그 재판 과정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이 검찰 개혁 문제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그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볼 때도 네. 검찰 개혁 문제가 왜 중요한지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정치 검찰, 뭐 검찰의 권력 이런 문제를 사실 이제까지 논의되는 것을 보면 먼 세상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과거사 사건들 이런 걸 보면요,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일반 국민들이었어요.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 피해를 많이 봤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 80년대 조작, 사실은 80년대가 더 끔찍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군부 독재 시절에 더 끔찍했죠, 사실. 이게 이제 그 전두환 시절이 더 끔찍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작 감찰 같은 경우가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제1교포들. 네, 제일교포. 네. 예, 그랬죠. 제1교포들 예.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얘기 제일교포 간첩단 사건 뭐 이런 게 많았죠. 예, 툭하면 나오죠. 툭하면. 제1교포가 이제 조총련과 접점이 생기기 쉬운데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오사카나 이런 데 이제 코리안 타운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있는데 스루와시. 그런 제가 거 거기 많이 가봤어요. 거기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4.3하고 연결이 그렇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다 내려가서 거기서 밀양에서. 정착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주로 밀항을 많이 해서 갔고요.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조총련 쪽에 도움을 받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접점들이 있으니까 사건들을 만들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살려고 돈 빌려주는 쪽 찾아가고 뭐하고 도와주는 쪽 찾아가고 살았는데 근데 잡혀가지고 이제 80년대 넘어가면서 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기면 조작관처럼 잡혀가고 이런 식의 예를 들어 제가 든 거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관여했던 사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새마을금고라는 걸 아실 거예요. 새마을금고가 사실 이제 지역마다 있거든요. 지역마다 이제 이사회 있고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어느 시골 새마을금고에서 거액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 여직원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과정에서 그 관계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니까 거기 이제 그 동네 유지가 하시는데 동네에서 좀 잘 사는 동네 할아버지 유지가 이사였어요. 근데 이제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젊은 검사가 불러서 좀 무리하게 굴었나 봐요. 그래서 하다가 아니 나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해도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좀 대들었더니 그 사람이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거라고 하고는 횡령 공범으로 입건을 해보고 가버린 거예요. 다른 데로 그분이 근데 이제
그 일반인들은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하니까 나는 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쭉 가서 기소되고 1심, 2심, 3심까지 결국은 유죄 나와서 재심이 가능한지 저한테 물어보러 왔었어요. 어렵죠. 그분이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라는 얘기하는데 그분은 자기가 이제까지 검사가 그렇게 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했습니다.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재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또 우리 또 김은미 의원께서는 검찰 개혁 문제 왜 네.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열받잖아요. 예, 국민들이 마음속에 울분을 품고 사는 나라 그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피부로 와닿을 만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검찰이 왜 필요하냐의 이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검찰답지 않고 권한이 집중돼서 권한을 남용하고 이 정치 검찰화 혹은 부패 검찰, 뭐 자본과 결탁하거나 정치 권력과 결탁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 실제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구제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전관예우까지 이제 등장하면 진짜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구제받기 어렵겠다. 힘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특히 검찰로부터 내가 그 보호를 받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불신이 생기는 것이고 검사가 제대로 정당하게 처리를 했더라도 여전히 서로 불신하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잘 안 되는구나. 내가 뭘 해도 잘 안 되는구나.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 이런 좌절감이 더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7월 달에 이제 공수처가 출범해야 하는데 7월 15일인가 원래 그렇게 돼 있죠. 네네. 이제 후속 법안들 맞습니다. 통과시키고 해야 하는데 네. 이제 후속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지 이게 네. 첫 번째는 그거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공수처장을 임명을 해야 하는데 네. 야당에서 비토하면 야당 이제 추천목이 2명이니까 네. 거기서 계속 비토하면 이게 계속 질질 끌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돼 있나요? 시간을 만약에 계속 질질 끌었을 때 이 사람도 안 돼, 저 사람도 안 돼 계속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먼저 말씀. 제가 이게 법 기준으로 보면 네.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 공수처법 네. 6조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7명이 위원 중에 6명이 찬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야당 몫이 2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5명이 다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야당 몫 둘 중에 1명이 인정을 해줘야지 의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명을 의결해서 올리면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이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뭐 다른 플랜 B나 이런 것들이 우회하는 방법이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좀 법에는 마련돼 있지 않아요. 이게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예, 그럴 수- 얘기네요. 그런 결국은. 상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는 한두 번 정도는 거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약간 중립적인 사람을 뭐 미리 의견을 좀 들어본다든가 네, 네. 이렇게 해서 통합당이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근데 끝끝내 안 되면 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결국에는 해법이 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법을 고치려고 개정을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것은 이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그렇게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수처가 저는 7월 출범은 지금 상태에서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 네, 생각을 하고 조금 있습니다. 늦어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빨라야 제가 볼 때 9월, 10월일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빨라야.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야당은 공수처 폐지 법안을 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를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럼 폐지 법안 내면 네, 개정안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같이. 패키지. 개정안 같이.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일 네.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우리도 내. 하면서 개정안을 내더라도 네. 이게 야당이 2명 반대하는 그거를 좀 어떻게 완화시키는 형태로 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 플랜 B가 들어가야지. 음.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죠. 제가 볼 때 지금부터 대비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법사위 꾸려지면 네, 맞습니다. 모여서 지금 이제 아까 초기에 2부 들어갈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 공교롭게 저희 생방송 하고 있는 건물 위층에서 공사를 한 20분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소음이 좀 들릴 겁니다.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할 테니까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심각하네, 공수처. 이게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이네요. 사실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과정이 굉장히 이제 산통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은 미완이지만 통과시키자가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했던 과제였고, 이제 그거는 21대에서 보완하면서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들어가자, 출범시키자라는 과제가 이제 21대에 있는 거죠. 제 생각에도 아마 댓글도 많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출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 안 되면은 법을 빨리 개정해서라도 법을 이렇게 해야 바꾸면 됩니다. 돼. 야당 추천목을 한 명만 해. 지금 의석수가 바뀌었으니까 여당 셋을 하고 야당 하나 해. 그래서 6명 이상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예, 국민의 뜻이 그렇잖아. 그렇지. 국회 의석 분포로 만들어. 22대는 어떻게 하냐? 또 바꿔. 그때 가서. 야당이 지금 그 미래통합당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나머지 다른 야당들도 같이 한 명을 추천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네, 그것도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에서 좀 목소리를 더 많이 내서 한 명을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뭐 이런 네, 당들이 비교섭단체. 같이 네. 한 명을 더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요. 잘 해주시라고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린민주당에서 그런 공약을 냈어요. 물론 열린민주당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검찰만 왜 총장이냐? 경찰은 경찰청장인데 검찰도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특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동의합니다. 이게 다만 헌법 개정 사항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지점이 왜 검찰이 특혜를 받냐라는 것이거든요. 그 특혜의 정점은 검찰총장을 사실상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장을 차관급 대우하는 것이고 이 정점이 거기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명시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한다라고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든요. 공수처장을. 예, 그 예에 비춰서 검찰총장도 차관급으로 한다라고 아예 검찰청법에 명시를 해버리는 방법이. 그거 발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럼요. 저는 그걸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박수.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김용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다고 합니다. 지켜보시죠.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는 법안 개정안 한번 내겠다. 차관급으로 낮추고. 차관급으로 낮추는 장관급이 아니라. 네. 이거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 김필성 변호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좀 생각을 좀 해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검찰총장이 헌법에 이 용어가 있기 때문에 개헌 사항인 건 맞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사실 검찰 친검찰 쪽에서 악용하는 게 좀 있거든요. 마치 이제 이게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는 제도도 헌법적이다. 그리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현재의 검찰청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야지 합헌이다. 나아가서 뭐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줘야 된다. 뭐 검찰총장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검사는 검사가 아니다. 뭐 이런 류의 주장까지 막 이걸 근거로 확장해서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를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은 헌법 89조에 나오는데요. 헌법 89조가 뭐에 대한 거냐면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이게 뭐냐면 검찰총장 임명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라 이게 다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개헌 사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개헌 사항인데 검찰총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개헌 사안이라고 해서 검찰총장의 그런 특별한 지위를 인정한다거나 이럴 근거가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라는 게 검찰청장과 달리 더 높은 이런 것도 헌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게 본 거죠. 이제 용어를 바꾸는 건 헌법이 필요하지만 이게 헌법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검찰총장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인데요. 검찰총장의 지위는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검찰총장은 두고 검찰청장을 검찰청법의 규정을 따로 하고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아이, 그럴 것 같으면 진짜 개헌을 해야지. 예,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거라서 네, 논란이 좀 잘못하면 이제 논란이 좀 위헌적 있을 것 상태가 같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네. 야, 그게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롭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헌법 개정 논의도 검찰총장 때문만이 아니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30년 전 헌법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그 헌법 체제를 지금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제는 헌법을 지금 시대에 맞게, 특히 촛불혁명의 그 정신에 맞게 헌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20대 때는 그래서 그 정부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됐었죠.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뽑자. 직선제. 이것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다른 나라는 미국이 이렇게 하나요? 검찰총장 미국이 직선제. 직선제를 하고 네. 있는데요. 네. 검사장 직선제 예, 뭐 이런 검사장 식이죠. 직선 사실 이게 검찰총장만이 아니라 네. 검사장, 지역 검사장까지 포함해서 하자는 쪽으로 시민단체 쪽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확보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방식이 있고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임명된 다음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법 시스템의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에 직접 휘둘리는 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도 인기 있는 사람, 정치인 사실은 직접 투표를 뽑으면 정치인을 뽑는 게 되는 건데 정치적 인물이 검사장이나 이런 검찰총장을 앉게 되는 것이 되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논의는 단순히 직접 투표해서 뽑으면 좋을 거 아니야, 견제가 될 거 아니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지금 이제 사실 아까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지만 검찰개혁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는 민주주의 원리고요. 그 민주주의 원리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견제와 균형이 도입된 그런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먼저 도입된 이후에 그거에 바탕으로 해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 한 3가지만 뽑으면 김 변호사님 어떤 걸 꼽고 싶습니까? 뭐 제도적인 것도 있고 관행적인 것도 있잖아요. 네. 뭘 주장하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견제와 균형의 구도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1차적으로는 됐습니다. 각 기본 구조는 됐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런- 예. 공수처 이 사실 예.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왜 3개여야 되는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2개인 경우는 서로 맞잡고 균형 서로 이렇게 짬짬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3이 있어야 되고요. 기본은. 그래서 이권 분립이 아니라 3권 분립인 거고 민주주의에서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할 때는 3 이상을 두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사법개혁은 거기도 통제를 안 받잖아요. 이게 이제 사법개혁 얘기는 아직, 그러니까 사법부 말씀하시는 거죠. 사법부 얘기는 아직 사실 논의가 충분히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거는 현재적 저 이수진 의원하고 이탄희 의원님 모시고 하는 걸로 하고 사법개혁은.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이 일단 필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 과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만들어낸 구조 내에서 이제 실제로 내용들을 채워 넣어야죠. 사실 지금 초점이 계속 검찰개혁 쪽에 가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건 경찰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권한을 뺏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권한을 뺏는 건데 이거를 경찰에 넘기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은 권한이 비대해지는데 지금 검찰이 경찰보다 더 믿을만해서 더 예뻐서 권한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대하게 권한을 가지고 간 경찰을 어떻게 적절히 통제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네, 예.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공수처가 나머지 2 집단들, 그러니까 이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제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이나 필요한 근거 법령 같은 것들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뭐가 필요하냐면 특히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공무원들, 그러니까 검찰에 이제 검사가 있고 공무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검찰 공무원의 90% 정도가 수사 업무에 종사합니다. 네. 이상이. 예. 그 이야기는 수사권 조정되면은 대규모의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거는 매우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치안 업무나 이런 수사 업무에 공백 없이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시작이고 그런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 TF 같은 게 당에
꾸려져 있나요? 아직 안 꾸려져 있죠. 아니요, 기존에 20대 때 꾸려진 TF가 있어요. 아, 그럼 이제 멤버들만 좀 바뀌면 되겠네요. 뭐- 법사위 정해지고 뭐 이러면.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아니더라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네. 그거는 이제 21대에 새로 꾸리지 않을까. 그럼 의원님이 보실 때는 네.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다른 의견 있으면 좀. 있죠. 이제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디테일은 이제 저의 이제 앞으로의 개혁 전략이라서 예. 지금 크게 노출시키진 않겠습니다. 네. 이게 세게 들어오거든요, 저항이. 저항이. 그래서 지금은 네. 조용조용히. 지금 검찰에서 이 지금 프로 예.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겠죠. 조선일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먼저 수사 기소권을 완전 분리시켜야 된다. 이게 검찰 개혁의 그 종착지입니다. 검사가 검사답게 만드는 것은 검사가 기소권만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좀 중간적인 형태잖아요. 과도기적인 형태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완전히 분리시켰을 때 그러면 경찰한테 주고 경찰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것이고 이제 검찰 개혁만 놓고 보면 완전 분리. 그 다음에 외부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외부 견제 장치는 지금 공수처법 통과돼서 잘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외부 견제 수단이 그 법무부의 감찰권입니다. 현재 법무부에 감찰권이 있는데 그걸 2차 감찰로 스스로 낮춰놓고 제대로 감찰권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검사가 잘못하면 검찰이 감찰하고 그리고 검사가 잘못하면 수사도 검사가 하고 그러니까 검사의 잘못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봐줘야 될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처벌도 안 하고 감찰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근데 그걸 외부에서 알기도 어렵고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외부 견제 통제 장치가 합법적인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이런 것들과 함께 더불어서 가야 될 게 검찰의 이제 인사 문제와 그 문화. 네. 검찰의 어떤 문화를 좀 바꿔가면서 인권 친화적인 그 문화를 만들어 놓고 권한을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세 가지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추가로 물어볼게요.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네. 아까 이제 검찰의 감찰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좀 바뀐 게 있습니까? 그 사실 감찰권은 그 조국 전 장관 때 감찰 규정을 좀 바꿨어요. 네.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였고 감찰 제도를 개혁하라라는 권고를 했었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 그래서 감찰 제도를 조금 손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차적 감찰로 놔두고 대신에 1차적 감찰이나 직접 감찰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수정을 한 것이죠. 그 제도가 지금 추미애 장관의 지금 현 법무부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아직은. 네. 그 의견을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 의견인데요. 여러분 그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검찰개혁 뉴스레터를 검색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찰개혁 구글에서 검찰개혁만 검색해 보시면 정부의 그 정책 위키라는 페이지가 뜹니다. 그럼 검찰개혁에 대한 안에 뭘 했는지가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걸 해놨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그 감찰을 뭐 저기 법무부가 1차적인 감찰권을 가지고 선출할 때는 법무부 우선을 가지고 등등부터 시작해서 뭐 심야 수사 금지에다가 뭐 별건 수사 금지에다가 표적 수사 금지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많이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검찰개혁의 목표가 한 이 정도라고 치면 한 10 정도라고 치면 1,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할 게 얼마나 많은가 하고 고민이 되는데 네. 그걸 조금 더 지금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만 돼도 네.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할 수 있는 이걸령만 분리시켜 놔도 네. 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이 걸러집니다. 네. 거의 다 걸러집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뭐 심야 수사라든가 수사권 빼놓으면 심야 수사할 일이 뭐 있어 검찰에서.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뭐 표적 수사할 일이 뭐 있어요. 그 뭐죠? 뭐 저기 그 중립적이 하여튼 뭐 공공에 멀어서 네. 기소가 제대로 재판이 제대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되는가를 공익의 보호자로서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말씀이 있을 일이 없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경찰 개혁을 또 해야 하는 거야. 그건 이제 그대로 가야죠. 예.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하더라도 그럼 경찰은 또 어떻게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 거냐, 전문성을 획득할 거냐, 뭐 이런 과제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 이제 지금의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게 예전에 경찰 권력을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비대해진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 센 경찰을 경험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센 검찰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옛날부터 예. 그 일제 시대 뭐 순사가 무서워 뭐 이런 거 예. 많았잖아요. 경찰이 무섭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이걸 다시 경찰에 주면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예.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걱정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또 하나의 공수처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는 양쪽 다 또 견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셋이 견제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쪽에만 몰빵으로 몰아줬던 그런 시대와는 다르다. 검사가 잘못하면 경찰이 수사할 수도 있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죠. 물론 최종적으로는 공수처가 가져가겠지만 그리고 공수처가 잘못하면 경찰과 검찰이 같이 또 견제할 수 있고 네. 서로 견제할 수 있고. 김필석 변호사님도 그 말씀하셨는데 네. 공수처라는 것이 일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한시적인 조직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두 분 의견으로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더라도 공수처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하시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는 거죠. 예. 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예, 그게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에요. 예. 근데 이제 왜 그 둘을 분리하는 얘기가 되냐면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을 한 곳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게 나눠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데 이게 둘을 동시에 쥐고 있는 것이 한교적으로 다 몰려 있는 게 권력이 집중되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 이런 공격이 있잖아요. 공수처가 그러면 공수처는 수사기소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다시 얘기하지만 수사기소를 한쪽에 다 두냐 안 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만큼, 이게 견제의 구도가 나올 수 있냐는 거고 예, 예. 공수처가 셋 중에 하나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릴 겁니다. 소음이 많이 있어서 듣기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나가지 않고 예. 이렇게 끝까지 계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내볼까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게 뭐 수임을 제한하는 것처럼 이 국회의원 출마, 총선 출마하는 거 검찰 뭐 몇 년 퇴임한 지 몇 년 동안은 못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제한 조치하면 정치 검사가 좀 줄어들까요? 누가 이렇게 묻는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가요? 글쎄 이제 뭐 좋은 아이디어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검찰이 왜 정치 검찰이 되느냐의 어떤 구조를 조금 더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 되는 이유가 나중에 이제 그 정치권에 뭐 출마를 하거나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처음 단계는 인사권이거든요. 아, 자기가 그러니까 예. 흔히 말하는 출세가도 그렇죠. 검찰 승- 내부에서 검찰 승진을 내부에서 잘 검찰- 나가는 검사로서 음. 처음에의 그 어떤 그 동기는 그겁니다. 내적 동기는 그 조직 내에서 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쭉 끊어버리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인사제도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정치 검찰화 되는 것을 좀 단절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인사제도. 그런데 지금 좀 독특해요. 예전에는 정치 검찰 하면 그 가장 막강한 정치 권력인 청와대의 집권 세력으로부터 집권 세력과 같이 유착되는 어떤 정치 검찰인데 지금은 야당과 유착된 느낌이 매우 강하고 그럼요. 이게 지금 독특한 구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나오는 그럼요. 그렇죠.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 세력이 됐어요. 그래서 야당도 사실은 그 검찰을 견제해야 되는데 견제 안 해요. 지금 막 서로 응원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파적인 네. 색깔을 이미 띈 집단이 됐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지하는 관점이 어떤 거냐면 현재 체제는 여러 기득권 세력들이 일종의 과도 정치다. 네. 그러니까 뭐 재벌, 예. 그다음에 이제 사법 권력, 뭐 김앤장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사법 권력들, 이런 그리고 뭡니까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 권력들,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그와 함께 지금 검찰이 자기 스스로 조직 자체가 하나의 권력처럼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정치 검찰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검찰 자체가 일종의 권력 집단이 돼서 그래서 청와대도 공격할 수 있고 필요하면 네. 자기한테 필요하면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삼성도 공격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일종의 권력 집단처럼 지금 구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 옷 벗고 나와서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거에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평검사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실제? 이제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평이 갈린다라고 알고 있어요. 특히 일반적인 평검사 대다수의 이제 그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검사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윤석열 총장의 지금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뭐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특수통들을 지나치게 챙겼었던 그런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불만이 사실 많이 쌓여 있는 저는 이제 것으로 그것도 보여요. 있지만 네. 어떤 이런 정치적 편향성 네. 이게 너무 도드라지잖아요, 사실 누가 봐도. 이 부분에 대한 평검사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까지 뭐 속내 있게 얘기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저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이슈를 끊이지 않게 하는 화수분 같은 존재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서 검찰 평검사들한테는 매우 불편한 존재인 거죠. 그렇죠. 끊임없이 검찰 개혁이 얘기가 되고 그 검찰 개혁을 당해야 되는 대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자꾸 제공하는 총장이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관들 신뢰도 조사하면 언론, 아니 국회가 제일 꼴등이고요. 그다음에 언론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언론이 네. 꼴등인가요? 검찰이 꼴등인 것 같아요. 검찰이 꼴등. 비슷비슷해. 자, 이제 몇 가지 요즘에 최근에 주요한 사건들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또 직접 그 관장을 했던 유우성 네. 사건이 최근에 또 불거졌어요. 검찰에서 해당 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해서 최근에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설명해주고 지금 뭐가 문제인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마침 또 오늘 저희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오늘 했었습니다. 그 시간 되시면 유튜브 찾아봐 주시고요. 네. 네, 이 사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서울시 공무원,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가 간첩으로 몰렸던 사건이었는데요. 간첩으로 몰렸던 중요한 이유가 여동생의 허위 자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여동생이 사실은 우리 오빠 간첩 아니에요라고 법정에서 빵 터뜨렸고, 한명숙 총리 사건이랑 좀 비슷해지죠, 구조가.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회심의 카드로 중국 공문서를 조작한 공문서를 증거로 냈던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적인 증거,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국가를 왔다 갔다 했다. 맞습니다. 특정 네. 기간에.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중국 정부에 의해서 위조된 문서다라고 공식 확인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쯤 되면 그렇게 위조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이렇게 간첩으로 조작을 해왔던 검사들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을 받았거든요. 네. 구속되고 그랬어요. 아마 이제 사건을 조작하다가 걸려서 처벌받은 거의 첫 사례일 가능성이 높은데 국정원 직원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검사가 수사하다 보니까 검사들이 저런 걸 알았을 리 없다, 좀 멍청했다라고 해서 다 무혐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사건이 끝나는 것으로 봤는데 그 작년에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시 재조사했고 아니다, 검사들이 몰랐을 리 없다, 이거 문제가 많다, 검사들이 공범처럼 보인다라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소를 했죠. 이제 검사들 이제 제대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최근에 검찰에서 다시 그게 무혐의 처리. 이 검사들 잘 몰랐어요,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라는 걸로 무혐의를 다시 처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검사들도 해당 검사가 문제가 있었는데 네. 우리는 잘 몰랐어요. 네. 준 대로 그냥 믿었어요. 이렇게 소근죄밖에 없다는 게 지금 그렇죠. 논리인데 지금 네. 그 얘기예요. 그걸 다시 수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그게 중요하죠. 검찰의 수사는 그 우리 무죄 판결처럼 어떤 확정력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기판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다만 검찰이 다시 수사는 안 하겠죠. 그렇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수사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안타깝게도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적인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거든요. 국가보안법상
사건을 조작한 날조? 사람은 날조? 네, 아. 날조한 사람은 동일한 형으로 간첩죄로 처벌하는 그 조항 예, 처벌정인데 예. 그게 안타깝게도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닙니다. 아, 왜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여기까지 아마 보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경찰서 어차피 그러면 개정해야 하니까 개정할 때 이것까지 넣으면 되겠네. 맞습니다. 이게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있죠. 예, 다만 지금 구조에서는 뭐 위증죄나 문서 위조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이런 죄들을 수사하면서 파생돼서 인지한 사건으로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본류이고 이게 작은 건데 이거 작은 거 하면서 본류를 가져오면 아마 틀림없이 이거 가지고 법정에서 큰 싸움 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관심이 없는 분들은 유성 무슨 유죄 받았던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화교였는데 화교 신분을 숨기고 네. 여권법 뭐 몇 가지 해서 이제 우리 그 탈북인처럼 네. 행세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유죄 판결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 유죄 판결인데 그 부분도 사실 좀 억울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나고 자랐고 사실 이제 북한에서 나고 자랐고 북한 국적을 취득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해석이나 법 취지상으로는 탈북자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법에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탈북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화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탈북자가 워낙 적을 때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결국은 엮을 게 없으니까 그걸 네. 가지고 엮은 거네요. 결국에 뭐 그렇게 된 것이죠. 이제 지금 현행법상 보면 문제가 있어서 유죄를 받은 것인데 그런 억울한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자, 뭐 더 질문할 게 있습니까? 유성 사건에 대해서?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수 총리. 자꾸 춤도 안 주고 한명수 총리 건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위증을 강요받았다. 뭐 이런 증언들로 지금 뉴스타파 KBS 나오다가 또 KBS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위증교사는 없었다. 또 뭐 새로운 사람이 또 김모 씨라고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죄수 H 나왔죠. 네. 죄수 H 증언이 원래 뉴스타파 나왔고 네. KBS에서 최모 씨 예. 증언이 나왔었고요. 네. 또 연합뉴스에서도 또 다른 또 케이스. 다른 예. 강요 의혹이 있다 증언할 때 그 부분이 이제 검사실 출정 기록이 새롭게 나오면서 검찰 수사팀이 거짓 해명한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이제 자꾸 이슈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거냐면요. 뭐 재심이 가능하냐 또는 그러니까요. 무죄가 나올 수 있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 사건의 기본적인 본질은요. 이제 유력 정치 야당 당시의 야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불법 행위를 한 게 제일 중요해요. 수사 과정에서. 그 점에 있어서는 유성 사건과 사실 본질적으로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논의할 때, 그러니까 한명수 총리 뭐 결과에 따라서 저는 이제 여기 사실 뭐 재심이 안 될 거다, 무죄가 안 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관련해 가지고 뭐 좀 다른 일 때문에 판결문 분석도 좀 했었거든요. 만약 재심으로 가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인정이 돼야 재심으로 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질 텐데 이 불법 행위가 인정이 되면 재심을 통해서 무죄가 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라는 게 초점이 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먼저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건 그건 이제 대부분 많이 나와서 감은 좀 잡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들이. 근데 이게 지금 그 국회에서 나설 수도 있지만 법무부 자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뭐 저기 언론들을 통해서 저도 본 건데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고 네. 하신 것으로 알고 아직 있습니다. 착수가 들어간 상태는 아닌가요?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빨리 법사위를 가야 될 것 진정이 같습니다. 들어와서 인권 네. 담당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죠. 네네네. 근데 이게 법무부 차원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진상 조사를 하게 되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인가요? 한계가 분명히 있죠. 이제 강제 조사는 못 하거든요. 법무부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하더라도 그 임의 조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진상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조사 지금 같은. 글쎄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국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도 강제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특검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 네. 과거사 그러니까, 조사위원 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는 쪽에서 수사하는 게 사실은 맞죠. 신속하게 하는 게. 네. 그런데 이제 과거사 이제 위원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네. 사실은 조사권만 가지고 접근해도요 네. 상당히 많이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출경 기록 없다고 하다가 드러나잖아요. 맞습니다. CCTV 이런 걸 다 분석해 보면. 네, 상당히 많이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그 꽁꽁 숨겨져 있던 기록들 그리고 기록의 행간의 의미 같은 것들이 기존에는 검찰의 입장에서 행간의 의미를 다 해석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행간의 의미를 해석할 땐 달리 읽힐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 순서상에 발생했던 사실관계만 쫙 나열해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다시 재조사한다, 진상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사실 밝혀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죠.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당사자가 침묵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휴대폰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일단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실마리 정도는 맞습니다. 있을 수 있네. 충분히 잡고 그렇게 할수 실마리 있죠. 잡고 이제 검찰총장을 불러내서 네. 이러이러한 정황들이 있는데 재수사해라 압박을 넣어야죠. 이거. 그 압박으로 사실은 그렇게 압박해도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유성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네. 이것은 만약에 불법 수사다라는 네. 것에 실마리가 드러나면 네.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지금 그 또 안타까워요? 공소시효가 거의 다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끝났어요. 아하. 네, 대상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게 이게 위증교사나 이런 범죄들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다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게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사실 위증시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건을 조작하는 전체 범죄를 전체를 처벌하는 범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이 사건은 예를 들면은 무고날조, 그러니까 사건을 날조한 범죄다라고 처벌 조항을 두면 처벌 규정을 그 해당 날조한 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한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보통 그렇게 이제 그 규정을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확 살아나죠.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이 과거의 사건을 지금 다시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는 없고요. 예. 앞으로 이제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 규명을 해야죠. 네,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설사 처벌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맞습니다. 날조 고의성이 드러난다면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이게. 사건이. 그리고 제가 공소시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위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위증이 있고 모해 위증이 있거든요. 네. 모해 위증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모해 위증 사실 모해 위증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사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해 위증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공소시효 남아 있다고 보고 수사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뭡니까? 무의증.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하면 여럿이 아니요 해하려고 단순히 위증이 아니라 나쁜 목적을 갖고 이 사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쉽게 하면. 그렇게 했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예. 모해위증으로 초점을 맞추고 가면은 공소시효가 아직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야, 김필성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와서 방송에서 많이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게 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테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국제법 이런 데서 보면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묻지 않는 그런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헌법 정신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이 유성 씨 사건 같은 경우 이거 한 명은 둘 다 이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조작이잖아요. 네. 뭐 국가보안법이건 뭐건 특히 유성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총리 같은 경우는 다 남이잖아요. 정한 사람들이. 근데 유성 씨 사건 같은 경우 동생이잖아. 동생으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유성 씨는 얘가 왜 거짓말하는지 또 알잖아. 네. 이거 진짜 생각하자마자 머리가 쭈뼛해질 진짜 반인륜적인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행법이 이러저러하다고 해서 시효만 적용해서 넘어가기는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죠. 이것이 가령 우리가 검찰 개혁이 왜 중요하냐? 우리 일반 국민들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가장 당하기 쉬운 것이 이런 조작이잖아요. 마음 먹고 너 털문 제한 나와? 먼지떨이부터 시작을 해서 없는 자 만들어내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겁을 내는 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인데 이것을 현행 법규정이 이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 이거 너무 좀 억울하고 안타까운 거죠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건 조작하는 범죄 처벌 규정 신설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공소시효 폐지, 공소시효 적용 배제 규정도 같이 넣으려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범죄, 국가 폭력 이런 범죄들은 사실 공소시효 배제하는 게 맞죠.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소급해서 처벌할 수는 없어요, 우리 헌법상. 그래서 앞으로 향후 발생하는 범죄들은 이렇게 처벌하겠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해위증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그 논의도 사실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모해위증으로 인정되면 공소시효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공수처에서도 수사할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건 조금 더 이제 뭐 그 증언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제가 그 한명수 총리 사건에서 그 위증 교사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우성 사건이에요. 네. 아까 제가 좀 비슷하다고 한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유우성 사건에서 똑같습니다. 그 허위 자백을 했던 여동생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번복해요. 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빠는 간첩이 아니에요라고 진술을 번복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증인 2명을 부릅니다. 비슷하죠? 예. 증인 똑같네. 2명이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요. 네. 근데 이 여동생이 자기가 왜 그러면 거짓 진술, 허위 진술을 했냐라고 물었을 때 국정원에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폭행도 하고 가혹행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라고 했더니 가혹행위 하지 않았다라고 국정원 직원 2명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똑같은 답변을 하는 거예요. 특정 질문에 거의 똑같은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저거 이상하다. 연습하고 온 것 같다. 의심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사전 연습하고 위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2명이 위증죄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케이스죠. 그래서 비슷한 사례에서 처벌받고 있는 지금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네, 지금 우리 그 시청자들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몇 분, 4분 질문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대신 네.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송님이 주신 의견인데요. 기소권 남용은 괜찮은가요? 할 때 안 하고 할 때 안 하면 그것도 문제죠. 이런 의견이거든요. 기소권 남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제 기소권 남용은 검찰이 수사 기소를 분리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아마 물어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공수처가 당연히 견제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기소권 남용은 지금 상태에서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직권남용죄는 이번에 사법농단 사태 때 많이 보셨겠지만 쉽지 웬만하면 않잖아요. 무죄가 나와요. 무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범죄, 새로운 법을 또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게 법 왜곡죄라는 것입니다.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혹은 특정인에게 불리하게 법 적용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아까 그 날조랑은 조금 달라요. 이제 법 왜곡죄는 지금 있는 어떤 증거나 사실관계 가지고 이건 반드시 기소해야 될 누가 보더라도 기소할 사건인데 갑자기 불기소를 해줬다. 뭔가를 증거를 교묘하게 해석을 틀어서 불기소했다라고 하면 이때 처벌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다음에 네. 뮤직맨님이 공수처가 나약한 조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규모가 너무 작아요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김필소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규모가 좀 작긴 한데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수사할 수 있는 범죄도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서 지금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될지는 앞으로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거고요. 좀 말이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사실 현재 공수처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이 네. 너무 까다로워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수사 업무나 이런 것들에 상당 기간 실제로 종사한 사람만 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검사나 경찰 출신밖에 갈 수가 없는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제대로 견제가 되려면 그 판사 출신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네. 변호사 출신도 가야 되는데 특히 변호사 출신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부터 일단 해결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민변 변호사 갈까봐 미리. 사실 뭐 그런 그 얘기 얘기가 나왔었죠. 그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관련해서 지금 사실 이제까지 수사 역량이 모두 검찰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공수처나 또는 경찰이 충분한 수사 역량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이제 권한을 나눠가고 그다음에 역량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차츰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 문제가 어쨌든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미흡하긴 한데 네. 출발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네, 네. 아까 이제
공수처법도 개정 보완해야 할 것들이 좀 있더라. 이제 그 얘기죠. 네. 네,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제 계획은 21대에서 공수처 좀 제대로 힘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힘있다는 게 막 그 남용하자는 건 네. 아니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서 공수처법 개정도 저는 꼭 아니, 추진할 어떻게 생각입니다. 보면 잘 됐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180석, 177석 플러스 3, 그다음에 범 진보하면 뭐 네, 190석 가까이 되니까요. 네. 이번 기회에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국민이 주어주신 그 힘을 거기에 제대로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짜로. 맞습니다. 진짜. 손카님이 이 얘기도 질문하셨는데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 처분에 대한 김용민 의원님의 해결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검사의 자의적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인데요. 네. 하나는 그 기소권을 다른 쪽에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재정 신청, 재정 절차가 있는데 그런 방식을 좀 확대하는 거. 그래서 그 이제 일종의 기소 독점주의를 완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왜곡죄 방식으로 처벌하거나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감찰권을 제대로 실행하거나 해서 견제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김용민 의원님이 잘하실 것 같은 게 흥분하지도 않으면서 따박따박 정확하게 맥을 딱딱 짚어서 말씀하시네. 예, 이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십니다. 예. 토론회 같은데 많이 나가셔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층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중도층이 보더라도 품격도 있어 보이고 외모도 좀 출중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김용민 아무튼 그 이름 들어간 분들은 다 좋은 것 같아. 예. 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못 여나요? 윤광석님이 의견 주셨는데요. 이게 쉽지 않죠. 이건 뭐 저기 단독 국회라는 게 네. 의장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에 이제 예, 지금은 상황은 그렇게 됐죠. 저희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반쪽 국회 자꾸 얘기하는데 반쪽 국회가 아니라 준법 국회다. 네. 법에 정한 기한을 지키는 준법 국회다라고 열심히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의장님이 새로 이제 선출이 됐고 사실 이제 국회 회기나 일정 같은 것들은 이제 의장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요. 이제 그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제가 볼 열심히 때는- 노력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병석 의장님이 아마 12일에 본회의 얘기를 하셨고 만약에 타협이 안 되면 국회 열 거예요. 저는 열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럴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20대 국회 전반기 때 원구성 합의가 14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전반기에는. 네. 근데 지금 이번 주 금요일 12일 날이 공교롭게 딱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최악의 국회라고 했던 20대 국회도 14일 만에 전반기는 원구성을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그걸 못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더 이상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12일은 절대 못 넘길 것 같고. 예, 12일 날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뭐 마지막 질문, 예, 질문 있으면 하시죠. 아까 그 일사천리 시간에 물어보려고 했던 거. 음. 그 지금 대개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에 개입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 신문에 나오면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 정체불명의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그 고발을 근거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이런 선택적 식이잖아요. 수사.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딱 수사하는. 그러니까 우선 그 선택적 수사가 문제지만 그 이전에 그런 택도 없는 고발을 남발하는 그런 시민단체를 뭐 못하게 하거나 처벌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뭐 사실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요. 예. 일단 고소고발하는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라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제 처벌을 한다면 무슨 뭐 고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고나 이런 걸로 처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 뭐 제 개인적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시민으로서 생각하는 게 그 고소고발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무고가 안 걸리도록 걸리게? 잘 그렇구나. 교묘하게 잘하는 것 같아서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진짜. 예, 가라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래서 전문가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프로의 냄새가 나는구나.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 돈 이제 지불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 사실 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걸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제 고소고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각하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사하지 않고 너무 말도 안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끊어줘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낼름 받아가지고 네.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견제할지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기소 견제 이런 것과 함께 수사가 적정하게 시작됐고 어떻게
적절하게 진행돼서 적절하게 종결되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사실 도입되어야 된다. 고발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네. 검찰에서 그걸 처리하는 기준이 예. 명확해져서 사실 이게 저희 박근혜 정부 때 그런 것들이 일부 확인이 됐죠. 그 보수단체, 보수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이 구조가. 그런데 이제 유우성 사건에서도 있었습니다. 유우성 사건 사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사건들인데 큰 이슈들을 여기서 많이 다뤄서 그 확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유우성 사건 때 그 보복 기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검찰이 증거조작 걸리고 국정원 직원 막 수사하고 구속되니까 검찰이 유우성을 보복 기소합니다. 예전에 불기소했던 것을 갑자기 끌고 와서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는 보복 기소 맞다 해서 공소권 남용 최초로 인정된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공소권 남용이라고 해서 지금 결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대법원에 있는데 이 사건에서 그게 거의 나왔습니다. 그 시민단체가 탈북자 출신의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는데 고발을 하면서 낸 증거가 언론 기사 하나입니다. 근데 그 언론 기사에는 검찰발 기사입니다. 예. 검찰 그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증거로 내면서 고발을 하니까 검찰이 그걸 낼름 받아서 그렇지 그 증거가 있네 해서 수사를 아주 신속하게 고발 들어오자마자 신속하게 수사해서 기소를 했던 사건이죠. 그럼 그때 피고인은 검찰이네요? 유우성을 기소했다고. 그러니까 기소 보복 기소의 주체는 검찰이잖아요. 검찰이죠. 네. 검찰이 보복 기소를 유우성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막 수사받고 막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워서 유우성을 다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보복 기소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보복 기소 이미 확인됐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복 기소 이미 확인된 거죠. 사실은 지금. 아직 개인적으로 대법원이 남아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유유성 씨는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잘 지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에서 정착해서 결혼해서 살고는 있는데 뭐 이게 직장 구하거나 이런 문제가 좀 쉽지 않아서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잘 가정을 이뤄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희 김용민 의원님 뺏겨서 법무법인은 손해가 꽤 막심할 것 같은데 법무법인 손해는 없습니까?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잘 버텨야 됩니다.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 제가 가봤거든. 근데 그 변호사님이 그 당시 의원님이 변호사 시절에 거의 대표 하셨잖아요. 그때 예. 대표 변호사였죠. 지금은 현재 대표님이시고. 그러시구나. 네. 잘돼. 법무법인 이름이 뭡니까? 가로수입니다. 가로. 가로수? 네. 가로수. 예, 좀 알려드려야지. 가로수길에 있는 가로수. 가로수. 네. 가로수길이 그렇습니까? 있죠. 서초동에. 가로수길. 가로수길에. 신서동. 사건 굉장히 잘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하고 열심히 논리적이고.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 번이나 소개해드려야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예. 뭐 또 질문거리 있습니까? 많은데 뭐 딱 하나만 있으면 딱 하나만.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이재용 수사에 대해서 그 구속 요건, 그러니까 이게 구속할 만한 건가 아닌가 등등등등 이게 뭐 또 뭐 정관 변호사가 들어가고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개인의 법률가로서 이것이 불구속 저는 물론 불구속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 점들을 검토했을 때 이거 과연 이렇게 불구속할 일인가 혹은 구속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 반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영장 판사라면 어떻게 해야 마땅할 것인가 그런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네. 제가 사실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좀 여기저기서 좀 논의한 게 있어갖고요. 네. 불구속 원칙이 맞아요. 네. 맞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방어권 보장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하죠.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니고 큰 죄를 짓고 잘못한 게 많으면 일단 구속부터 시키는 게 실무 관행이에요. 그거는 국민만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제 관행이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이재용의 케이스, 그다음에 그 전에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케이스, 이런데 갑자기 불구속 원칙, 방어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들이대면서 이게 원칙이니까 불구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번에 말씀하셨던 이재용 케이스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영장 판사가 이걸 하면 불구속하면서 불구속 원칙에 따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이 영장 전담 판사니까 아마 영장 발부하는 게 이럴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른 사람 영장 발부할 때도 불구속 원칙으로 다 불구속하고 있는지.
그분도 사실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시는 분이면 벌써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이분도 사실 기존에 하던 그런 관행에 따라서 이 정도면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켜 왔을 거예요. 이런데 이재용한테 이제 와서 이거는 불구속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상 이것은 편파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민 의원의 뭐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요. 짧게 하고 한마디만 싶습니까? 할까요? 예. 이게 그 이재용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영장이 과연 발부가 안 됐을까라는 거를 법원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네, 딱 그걸로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검찰개혁 이슈와 관련해서 저희가 묻지 못했던 내용 중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각자 한마디씩 하시죠.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과의 관계죠.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가지고 있어서 막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합법적이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그 권한, 남용하고 있는 권력은 언론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로 표방이 되는 것인데 피의 사실을 막 그 공표하면 법에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처벌 누가 합니까? 또 검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피의 사실을 마구 공표하고 검찰발 기사들이 나와서 한 사람을 재판도 받기 전에 완전히 다 그냥 죄인 만들고 거의 사회적으로 그 매장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피의 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 수사관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를 언론과의 관계를 하나의 권력으로 삼고서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그냥 다 그 박살을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 개혁의 가장 매우 중요한 이슈가 언론과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언유착. 네. 야, 결국은 언론 개혁이.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 김필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또는 이제 뭐 이런 검찰 개혁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걸 하면은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 사실 언론 플레이하고 관계 있는 거긴 한데 검찰 쪽에서는 경찰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해. 얘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아. 라고 얘기를 해서 막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막 패요. 그래서 경찰의 무슨 뭐 비리나 이런 것들 뭐 전에 뭐 버닝썬 뭐 이런 거 사실 이런 거 팍 뿌려가면서 하고요. 또 이러면 또 검찰이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경찰이 문제 많네? 이거 보면 경찰한테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또 검찰이 잘못한 걸 보면 그래도 검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제가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국회의원이 계셔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괜찮습니다. 예, 국회 입법권을 주는 이유는 국회가 믿을 만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그 법이 집행 권한을 주는 이유는 행정부를 믿을 만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민주주의 원칙은 전부 못 믿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라는 이유로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논할 때 경찰을 믿을 만하냐, 경찰이 나쁜 놈이냐, 또는 검찰을 믿을 만하냐, 검찰이 착한 인간들이냐를 보실 게 아니라 이들 사이의 균형이 어떻게 절묘하게 잡히는지,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를 초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초지일관 아주 뭐 중요한 게 무엇인가. 명쾌하게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검찰개혁 이슈는 사실 하루아침에 끝날 이슈도 아니고 공수처 뭐 출범한다고 해서 바로 뭐 검찰 좋아질 리 만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수처 출범이 되면 윤석열 총장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하나도 안 변할지 그것도 좀 관심사긴 합니다. 어쨌든 두 분이 굉장히 호흡이 좋은데 오늘 죄송스럽게 위층에서 지금 공사하는 통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애청자들께 두 분의 생각이 잘 전달되었을지 조금 미안해요. 이게 좀 이런 방해가 없었으면 소음이 없었으면 훨씬 더 전달이 잘 됐을 텐데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도 나와 주실 거죠? 네, 불러주십시오. 예, 가로수 예, 번창해야죠. 열심히 가로수.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짝지어서 불러주십시오. 네. 자, 이것으로 오늘 검사들 왜 그래요? 예,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